혹시 2주 전에 2주 후에는 코스피가 얼마 될 것 같은지 물어보셨던 기억나세요? 맞아요. 다시 2주 뒤에 만날 때 코스피 지수 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8,000원 뜰 것 같습니다. 2주 뒤면 저는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 죄송합니다. 네, 돈이 넘치는 박스 돈박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 5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이 또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날이고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고 내일까지 사전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의상이 굉장히 좀 어둡죠. 좀 중립을 지키는 의미에서 이런 의상 입고 왔는데 오늘 또 함께하는 분도 같은 의상을 입고 와서 놀라웠습니다. 이 정치적인 색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저희 돈박스 채널이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불장TV의 퍼즈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의도하신 건 아닌가요? 의상? 제 구독, 제 반바지 입은 것까지 다 나가네? 제 거 드릴까요? 아니, 이렇게 구도가 잡힐 줄 몰랐는데. 네, 바지 입고 계십니다. 지금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네네. 아니, 그게, 제 구독자분들은, 네. 제가 검은색 옷을 좋아하는 거를 아마 많이 알고 계세요. 네. 예. 그래서 아마 놀랍진 않으실 텐데, 급하게 제가 텔레그램 방에 올렸는데도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18분. 이상민님, 흑백님, 그 다음에 맥신바님, 네. 이상민님, 호우 반바지, 네, 슬리님, 네. 제가 원래 잘 안 불러드리는데 오늘 네. 급하게 했는데도 들어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많이 들어오시네요. 네. 오늘 저희가 이제 퍼즈님과 대표님과 함께하는 건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사실 그 전반적인 뭔가 이제 투자 관점에서 여러 가지 팁과 조언을 듣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도움이 됐고 오늘 사실 주제가 이 코인 내기도 있겠지만 준비한 주제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스페이스X 상장에 관한 얘기를 나눠보겠고요. 일단은 오늘 시장 좀 복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워낙 쏠림 현상이 또 두드러졌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나 이번 주에 이 레버리지 ETF가 또 출시가 되면서 더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것 같고 근데 오늘은 약간 좀 의외였던 것이 개인과 외국인이 모두 파는 장이 저는 근래 들어서는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거든요. 오늘 좀 전반적인 시장 상황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혹시 2주 전에 네. 2주 후에는 코스피가 얼마 될 것 같은지 물어보셨던 기억나세요? 맞아요. 그때 제가 이제 그때만 해도 좀 조정을 받았을 때였거든요. 그렇죠. 8,000 아래로 떨어졌을 때였어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어쨌든 다음번에 올 때는 8,000은 넘어있을 거다. 맞습니다. 맞아요. 기억나세요? 죄송합니다. 안 나시는구나. 제가 보통 보는데 앞부분만 보고 와가지고 제가 맞추셨네요. 네, 근데 이게 맞추면서도 속이 쓰립니다. 왜냐면 저는 국장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 네. 근데 이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외국인이라고 하는 거랑 주체가 이제 외국인, 개미, 기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의미가 큰가요? 왜냐면은 개인이 파는데 외국인이 오르면서 장이 오르면 배 아프고 개미 털기 시작됐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약간 좀 경쟁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별로 그게 딱히 의미가 있나 싶긴 합니다. 외국인들도 물리고 개미도 물릴 사람들은 다 물리고 외국인도 물릴 애들은 다 물려서 네.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사실 저희가 이제 미국에 있는 주식을 사면 그렇죠. 미국 애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외인인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가 너무 좀 왜소한 외국인이다. 아니에요. 저희 그럼요. 엄청납니다. 엄청나죠. 엄청나지만 그래도 근데 미국 시장에 우리나라 투자자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근데 몇몇 종목들은 꽤 커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0.5%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서클이라던가 아니면 비트마인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진짜 한 10%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비트마인의 톰리라고 거기 의장이 있는데 한국인들한테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주주 요걸 하는데 의결을 하는데 투표 좀 해달라고 한국인들한테 얘기할 정도로 몇몇 종목에 한해서는 좀 세긴 합니다. 서클이요? 비트마인. 비트마인. 비트마인은 이제 이더리움 트레저리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 코스피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굳이 파실 필요가 있나 싶긴 합니다.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이 굳이 파실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차트적으로 간단히만 보면은 제가 어쨌든 국장을 별로 좋아하지
좋아하지 많이 않기 안 때문에 담으셔서 좋아하지 않는 거죠. 안 담는 이유도 있죠, 사실. 안 담는 이유도 있는데, 있고. 근데 이제 그 저희 팀 퍼즈라고 저희 직원 저 포함 이제 저 포함 3명이서 네. 저희 직원들은 전부 다 차트를 보고 콘텐츠를 생산해 내는데 네. 저희 직원들의 의견에 따르면 지금 261.8 자리에 정확히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261.8이 코스피 차트인가요? 네, 그래서 이거 코스피 차트가 이런데 지금 이제 부럽죠, 사실. 좀 짜증 납니다. 261.8이 뭐예요? 얘를 1파로 봤을 때, 네. 1, 2로 봤을 때, 얘를 0으로 보고 얘를 100으로 딱 봤을 때, 네. 얘가 261.8 자리 위치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261.8이 뭐냐, 피보나치 수열인데, 네. 피보나치 수열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 아, 스포자여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앞에 두 개의 숫자를 더한 게 예. 뒤에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1, 두 개 더하면 2죠? 네. 그 다음에 두 개 더하면 3이죠? 아, 예. 그 두 개 더하면 5죠? 네. 네, 그럼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나누면은 1.66, 1.16 뭐 이렇게 막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피보나치 숫자를 제곱하든 뭐하든 해서 가는 건데 네. 이 피보나치 숫자가 이제 사람들의 심리를 많이 반영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연에 있는 뭐 다빈치 황금비 뭐 이런 것도 다 이 피보나치 비율에 따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고. 예. 근데 이제 261.8 정도까지 올라갔으니까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저희 직원도 있고, 제 생각에는 그 정도가 아니고 이미 3, 4는 여기에서 지났고 네. 조정을 그 한 번 세게 받았었잖아요. 그죠, 전쟁 이후에. 네. 그래서 그때 3, 4를 받았고 5, 8로 올라가는 중이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들어가는 구간은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어디에서 나올지를 좀 고민하시는 구간이 아닐까. 왜냐면 지금 들어가면 손익비가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361.8이나 423.6% 정도까지를 이제 수익으로 보고, 손절 라인으로 치면은 요 한 100% 정도 넘어가네요, 그럼. 네, 그래서 이게 손익비가 1대1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굳이 지금 들어갈 자리는 아니고, 오히려 지금 요 상태에서 네. 뭐 안 올라가고 한 5,000 정도까지 내려오면, 5,300까지 내려오면 들어갈 만하다. 5,300까지 빠질 수도 있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거기까지 내려오면 살만한데, 거기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면 굳이 살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저는, 11,000에서 한 13,000 혹은 14,000 정도까지는 보고 있고, 네. 그 정도면은 이제 나올 거를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근데 지금 바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굳이 떨어진다고 해서 팔 필요가 있을까? 왜냐면, 근데 고점에 몰리신 분들은 좀 고민이 되긴 하시겠네요. 왜냐면 저는 애초에 이제 코스피가 5,000을 넘어갈 때부터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면 5,000을 넘어갔으면 더 이상 제가 살 자리는 아닌 거예요. 그래도 수익을 볼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5,300 정도고, 네. 그다음에 이제 손절로 따지면 한 2,600 정도로 손절 잡고 하면은 이게 손익비가 한 1대2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손실이 마이너스 한 50%고 수익이 한 120%니까 네. 이게 한 1대2가 조금 넘는 건데, 1대2 정도면은 손익비가 들어가기엔 쏙 좋지 않아요. 아, 제가 그 손익비 1대2 그 개념에 대해서 한 번만 좀 설명해 주시면. 예. 내가 손실을 보면 1일 손실 보고요. 네. 제가 수익을 보면은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익을 보면, 손실 보면 1일 손실 보고 수익을 보면 2.3만큼 수익을 보는 거예요. 네. 이게 손익. 저 위치가 그러면은 5,300대인 건가요? 네. 아, 예. 여기서 넘어가는 순간 별로 이제 이 손익비가 좋지 않다는 거죠. 손익비가, 그러니까 이제 그 진입을 하려면 두 개를 만족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뭐냐면 네. 첫 번째로는 올라갈 확률이 높다. 네. 두 번째는 손익비가 좋다. 요 두 개가 만족되는 자리가 정말 좋은 자리예요. 당연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올라갈 가능성은 더 높아요. 더 높은데 손익비가 별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손익비가 좋은 자리로 따지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를 뚫고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 전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저도 못 들어갔으니까 여기를 뚫고 올라왔을 때 지금 여기 127.2 정도까지 가서 약간 조정이 있었거든요. 예. 한 4,200대 정도에서 약간 조정이 있었어요. 이때 정도면은 진짜 들어가기 좋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자리, 이런 자리가 진짜 좋아하는 자리인데, 이런 자리 같은 경우는 손익비를 따지면은 한 1대 한 5 정도 된단 말이에요. 수익은 손실 보면 1만큼 손실을 보고 수익 보면 5만큼 수익을 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런 자리면 들어갈 만하죠.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 손실이 1이면은 수익이 뭐 한 0.3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런 거를 들어갈 필요가 지금은 없고, 이미 저 아래에서 들어가신 분들이
어디에서 나올까 이런 걸 좀 고려하셔야 되는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물론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있죠. 있는 건데 저는 그렇다고요. 아, 그러니까 요즘 주식시장 워낙 관심이 뜨겁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얘기 안 나오는 데가 없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와 삼성전기가 계속해서 이렇게 가는 모습 보면서 아니 지금 사라고 하니까 들어가기도 했는데 아니 계속 올라가면 내가 더 투자를 해서 더 수익률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남들은 다 돈 번다는데 이런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좀 그럼 절제하고 자제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그럼-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두 개잖아요. 네. 하나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것, 두 번째는 손익비가 좋은 것. 네. 근데 지금 코스피는 그 두 개에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올라갈 가능성 높지만 손익비가 별로예요. 그럼 다른 올라갈 가능성 높은데 손익비가 좋은 거를 들어가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다른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굳이 아. 코스피가 아니고 올라갈 가능성 높지만 손익비가 괜찮은 것들. 그럼 단순하게 그럼 코스닥에 그만큼 안 갔는데 그럼 코스닥 들어가도 괜찮을까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코스닥은 우상향하는 자산이 아니라서 안 돼요. 아, 그걸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코스닥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 예. 지수가 1000이었어요. 1000이었죠, 그죠? 지금 코스닥 지수는 1074예요. 그렇죠. 30년 동안 74만큼 오른 거예요. 30년 동안 1% 오른 거예요. 중간에 IT 버블 때 2,900까지도 갔다가 그죠? 계속 또 빠졌죠. 1%는 아니고 7% 오른 거네요. 아무튼 뭐 그러니까 이런 우상향하지 않는 자산들을 굳이 요 자산에 넣으실 필요는 없고 저는 이제 굳이 국장에 매몰되지 마시고 네. 미장이나 안 그러면 코인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손익비를 한번 잘 계산해 보셔서 그러니까 그 이제 코인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지 그러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지부터 먼저 따지면 네. 국장이 올라갈 가능성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는 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워낙 실적이 계속 좋다 그러고 이번에 또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계속해서 협업하고 싶어하는 이 미국 대기업들 특히나 또 젠슨왕도 다음 주에 한국을 찾는다 그러고 그런 어떤 기대감 아닐까요? 그러면 그 미국에 있는 대기업들은 왜 네. 삼성이랑 하이닉스 찾을까요? 잘 만들고 납기일도 빠르고 수율도 괜찮고 아니죠.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무리 삼성전자가 잘 만들어도 예. 그 삼성전자가 만드는 게 필요가 없으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새로운 산업에서 그만큼 많은 수요가 있는 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수요가 있는 그 섹터가 있다는 거죠. 네네. 그 섹터가 결국 AI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AI가 잘 되니까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하는데 그게 필요하니까. 그 아무런 AI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대기업 그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와가지고 해달라고 하는 그렇죠. 예, 예.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수요가 많은 건 결국은 AI 때문인 건데 네. 그러면 AI가 앞으로 계속 잘 나갈 거냐? 그럼 이걸 먼저 이거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근데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나요? 피지컬 AI, 온디바이스 AI로 연결되면서 그리고 오늘 얘기 나눌 스페이스X도 마찬가지로 AI가 버블인가요? 버블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에 막 월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난 IT 버블을 좀 대입을 한다면 그때도 버블이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얘기 나왔지만 고점까지 찍는데 한 3, 4년 정도 맞아요, 더 맞아요. 갔다라는 걸 생각하면 지금은 버블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버블인지 아닌지는 사실 저희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예. 근데 이제 미국의 의도는 좀 알 수 있죠.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AI를 밀어줄 생각인 것 같아요. 국가적 차원에서. 네. 왜냐면 중국한테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도 그렇죠.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AI를 밀어주려고 할 테고 그래서 요 돈이 풀리면은 AI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돈이 풀리면. 그러면 돈이 풀릴지 안 풀릴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돈이 풀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왜죠? 트럼프가 또 재선에 중간선거에서 이겨야 되고 이제 뭐 이런 전문가셔도 분위기들.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패널로 제가 아나운서를 하고 패널을 하셔도 돼요. 아니에요. 다 그 같이 방송하면서 배운 것들이니까. 돈이 풀리잖아요. 그럼 돈이 예. 풀리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 돈이 어디로 쏠릴 것이냐. 네. 물론 지금도 AI로 많이 쏠리겠지만 뭐 돈이 더 풀리면 뭐 아래로도 더 퍼지겠지만 어쨌든 AI로 쏠릴 가능성, AI로 많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미장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리고 중간 선거 앞두고 어쨌든 미국에는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네. 네, 퇴직연금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도 어쨌든 주식을 올리려고 하겠구나. 그러면 어쨌든 국장이든 미장이든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는 거예요. 둘 다. 그러면 손익비가 어떤 게 더 좋으냐. 그러면 손익비는 뭘로 따지냐? 저는 차트로 따진다 이거예요. 차트. 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는 시장이었는데 최근 1년만 보면은 진짜 미국 시장이 어떻든 우리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들도 보여줬고 상승률도 훨씬 더 좋고 근데 지금 다시 이제 미국 주식이 굉장히 좋고 지금 역대 최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마이크론도 오늘은 좀 주춤합니다만 어제 막 한 19% 막 오르고 이게 맞는 건가?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 오르는 주식은 또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흐름상에서 좀 주식을 오래 또 하신 분들 입장에서도 영원히 가는 건 없다라는 걸 알고 있고 그 두려움이 좀 상존하는 것 같아요. 오를 거라는 기대감과 언제 또 빠질지 모른다는 어떤 두려움이. 네. 그러면은 그러면 제가 이 질문을 그럼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유가가 좀 빠졌어요. 네, 맞아요. 80달러대까지 빠지고 그리고 PC 물가 지수도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만큼 나오고 근데 이제 뭐 채권 시장에서 뭐 30년물 장기 국채도 그렇고 뭐 좀 위험 수위를 넘었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지표들은 또 그러하니 좀 경계해야 되지 않냐라는 분위기가 아닌가? 제가 근데 다른 분들이랑 하실 때도 네. 약간 이렇게 약간 궁금하신 거를 약간 다 이렇게 푸시는 것 같은데. 예. 다른 분들이랑 하실 때도 이런 식인가요?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런 식이 나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 입장도 있을 수 있는데 워낙 우리 코스피도 그렇고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하고 부정적인 그 얘기들이 나와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좋을 거다. 그럼 근거는 뭘까요? 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네. 버블을 제가 겪어보지 않았지만 그렇죠. 버블을, 26년 전이죠, 그죠? 네, 닷컴 버블을 겪어보진 않았지만 근데 이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언제 고점이고 언제 바닥인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지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 산다. 네, 왜냐하면 지금에서 물려도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목 선택을 잘한다면. 근데 사실 나스닥을 그냥 지수에만 투자해도 사실 우상향하기 때문에 네. 그냥 지금 사는 거예요. 그냥 머리 꼭대기에 산다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저도 스터디 지금 하는데 다양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랑 스터디를 하는데 네네. 이제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강남에 만약에 건물 있으세요. 예를 들어. 네. 그럼 파실 거예요? 그거? 안 팔죠? 네. 왜 안 팔죠? 떨어질 수도 강남은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왜 앞으로 계속 수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 근데 네. 막 다 주변에서 다 내려간대. 다 내려간대? 그래도 팔 거야 안 팔 거예요? 아마 부동산 시장의 흐름 보지 않을까요? 네. 네. 저는 그래도 안 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우상향 한 번 조정 받아도 우상향한다는 생각이 결국에는 있으니까. 그죠. 예. 그리고 만약에 운 좋게 예를 들어 이제 아나운서님이 투자를 대박을 쳐가지고 네.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딱 됐어요. 뭐 가고 싶으신 집 어디 있나요? 저야 뭐 강남 가면 좋죠. 네, 그럼 네. 강남에 뭐 A 아파트라고 해볼까요? 예. 그래서 어쨌든 투자로 대박이 나서 A 아파트를 대출 없이 일단 살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30억, 40억 하는 막 이런 아파트. 네네네. 살 수 있는 상황이 딱 됐어요. 예. 그러면 아파트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나중에 사실 거예요? 아니면 바로 사실 거예요? 사죠. 왜 바로 사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 전반적인 이제 흐름들을 보면은 다른 데도 아니고 강남이라면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나스닥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언제 살 거야? 지금 사. 왜? 어쨌든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 우상향하니까. 언제 팔 거야? 안 팔아. 왜? 어쨌든 우상향할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 제가 질문이 그래서 나왔던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서 지금은 못 들어갈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미국 증시는 계속 갈 수 있다라고 하셔서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예.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예.
자, 일단 한번 볼게요. 네. 그 코스피로 따지면은 이제 제가 보는 파동상으로 따지면 아까 전에 제가 이제 1, 2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가 1, 2예요. 쉽게 말하면 네. 얘가 1, 2고 얘는 261.8까지 안 가고 여기 161.8만 살짝 넘었어요. 근데 코스피는 이쯤 와 있는 거예요. 261.8이 여기니까. 네. 아까 전에 코스피 지금은 나스닥을 보여주신 네, 이건 나스닥 얘기예요. 예, 예.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코스피를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261.8에 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예. 근데 아까 방금 전에 보신 요 나스닥은 지금 이제 상방에 더 남아 있다. 한참 더. 한참 더 네. 남아 있다. 그래서 지금 약간 161.8을 살짝 넘었기 때문에 네네네. 261. 그러니까 코스피는 지금 여기 와 있고 나스닥은 여기 있으니까 나스닥은 지금 들어가도 손익비가 나쁘지 않고 코스피는 지금 들어가면 손익비가 별로고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아. 근데 이제 요거는 어쨌든 선긋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네. 이걸 좀 설명드리기 좀 쉽지 않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아, 네네. 네, 그래서 손익비 관점에서는 저는 어쨌든 나스닥이 지금 훨씬 좋다. 그래서 코스피가 안 간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네. 코스피는 새로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큰 조정까지 감안하고 진입하시는 게 정답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 11,000이든 12,000이든 거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크게 떨어질 것까지 감안하고 한 반토막 혹은 반의 반토막까지 날 걸 각오하고 네. 진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에 비하면 지금 손익비가 나쁘지 않은 거죠. 네. 그리고 이거 말고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면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손익비가 괜찮은 걸 찾는 건데 네. 근데 미국 주식, 국내 주식 전부 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손익비가 미국 주식이 더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더 나아가서 코인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까? 라고 생각을 이제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럼 코인의 손익비는 어떻게 되지? 까지 고민을 좀 해보시면 코인에도 돈을 넣어야겠다 말아야겠다가 또 나오겠죠. 근데 이제 미국 주식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사실 명확하죠. 그 중간 선거 전에 돈을 풀 생각인 게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코인에도 그 자금이 넘어올 것이냐, 돈을 풀게 되면 코인 쪽으로 자금이 넘어올 것이냐, 요거는 어찌 보면 공부도 해야 되고 믿음도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생기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진입하면 전 나스닥이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네. 손익비는 코인이 훨씬 좋아요. 그래요. 네, 훨씬 좋죠. 네. 손익비는 코인이 훨씬 좋은데 다만 이제 코인이 올해 안에 오를 거라는 요 공부가 돼서 그런 결론이 나오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각자 본인의 판단에 네. 맡기는 걸로. 네. 그럼 자연스럽게 코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73,000달러대, 어떻게 보면 이제 작년 10월로부터 좀 계속 빠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코인이 반등할 만한 어떤 환경과 조건이라고 하면 어떻게 좀 이해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제 코인 쪽에 호재가 없다, 그래서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코인이란 게 제가 이런 코인을 주로 다루는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 좀 그렇지만 코인이 원래 그래요. 왜냐면 작년 10월 달에 떨어졌던 것도 솔직히 말하면 이유가 없어요. 그때 뭐 때문에 떨어졌는지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 나스닥도 그때 기점으로 엔비디아도 그렇고요. 네. 그때 기점으로 약간 좀 꺾였던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정확하게는 네.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미장이 꺾었던 건 사실 전쟁 때 팍 꺾였었고 근데 이제 오히려 전쟁 이후 전쟁 전에는 사실 비트코인이 꺾였지만 나스닥은 계속 올라가는 장세이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제 꺾이기 시작했던 게 그러네. 네, 그렇더라고요. 그럼 그때 10월쯤, 10월, 11월쯤. 그러네요. 네. 11월부터 꺾이고 비트코인 10월부터 꺾이고. 네. 그러네. 네, 죄송합니다. 네, 맞네요. 네, 그래서 나스닥은 전쟁 기점으로 전쟁 끝나 3월 말쯤부터 이렇게 오르기 시작했고 그런 좀 차이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비슷하게 떨어졌다가 비슷하게 올라간 거라고 볼 수 있긴 한데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질 만한 이유가 있었냐라고 하면 또 그렇진 않아요. 네, 그래서 뭐 이유가 없어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겠지만 이렇게만 말씀드리는 건 무책임하니까 자연스럽게
스페이스X 얘기를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예, 근데 이제 좋습니다. 스페이스X를 어쨌든 상장하려고 그럼 SEC에게 이제 자료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네. 이제 상장하려고 하니까. 증권거래위원회. 네. 예. 그래서 이제 상장을 걔네가 이제 얘기하기로는 비트코인을 17,000개를 갖고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테슬라가 갖고 있던 게 13,000개거든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두 개 합치면 3만 개 정도 되고, 3만 개 정도면은 트레저리 기업 중에서는 한 4위, 5위? 전 세계에서. 네. 와. 근데 이제 그 스트래티지가 워낙 압도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걔네가 80만 개 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거에 비하면 얼마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꽤 많이 갖고 있다. 4위 정도다. 근데 저는 진짜로 폭발적으로 상승할 거에 대한 요 호재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M7이 비트코인을 산다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쨌든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현금을 어쨌든 투자를 대신하거나 뭐 이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요번에 엔비디아도 그 지금의 현금을 소모해서 나중에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을 전 썼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이나 안 그러면 배당이나 이게 어쨌든 이걸 통해서 주가를 높이면 이 높아진 주가로 인해서 나중에 돈을 끌어다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금을 써서 나중에 있는 돈을 어쨌든 확보해 놓는다. 약간 전 요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현금 가치 하락에 대한 생각이 있을 테고, 그럼 현금 가치 하락에 대한 생각이 있으니 어쨌든 돈을 돌릴 거란 말이죠. 아, 그럼 내 현금을 어떤 걸로 치환을 할까? 그래서 그거 중에 선택지 중 하나가 이제 금도 있겠고, 그 다음에 저는 비트코인도 그 선택지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M7이 어쨌든 나스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여전히 나스닥의 절반은 비트코인을 아예 쳐다도 안 보고 있는 거예요. M7 중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건 테슬라밖에 없었거든요. 예. 네, 근데 어쨌든 테슬라밖에 없었었는데 요번에 그 스페이스X가 상장되면은 어쨌든 시총 기대값으로 따지면 M7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테슬라 높거든요. 정도까지도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네. 테슬라보다 높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시총 높은 애들 중에 이제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기업이 2개나 되고, 그리고 요걸로 인해서 다른 데서도 지금 어쨌든 주주총회에서는 얘기가 나오긴 나와요. 메타에서도 비트코인 우리 넣자 했는데 주주총회에서 통과가 안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런 흐름이 하나둘씩 생기면 아마 우후죽순 우르르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좀 높고, 그런 수요가 저는 어쨌든 강력한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다들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M7에서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워낙 괴짜니까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거고, 다른 M7에서 과연 비트코인을 가지려고 하겠어? 라는 생각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상당히 가능성 높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현물 ETF가 좀 처음 승인됐을 때도 가장 먼저 이 현물 ETF를 담으려고 했던 애들이 은행이었어요. 은행은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돈을 버는 데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트리거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근데 뭐 이건 그냥 저의 소망 한 스푼에 그 기회로 비트코인이 올랐으면 하는. 네, 당이 예. 좀 떨어지는지 좀 드세요. 아무래도 이제 스페이스X가 이제 6월 12일에 상장한다라고 하면 정말 뜨거운 관심을 가질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는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인가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사실 저는 일론 머스크를 개인적으로 이제 그가 뭔가 하겠다라고 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니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응원하게 되기도 하고, 뭔가 인류의 어떤 미래의 어떤 구원자까지는 너무 거창하지만 그런 길잡이가 되는 것 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너무 거창한가요? 아니요. 저는 네. 현실성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회사가 전부 다 화상을 향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화성으로. 네, 그래서 뉴럴링크도 그렇고 나가서 어쨌든 로봇이 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해야 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무조건 로봇이 할 수 없고 사람이 해야만 하는 것들. 네. 근데 걔네 그 사람이 화성의 바깥에 나가서 할 수 없으니 저는 뉴럴링크를 심어서 옵티머스가. 네, 옵티머스가 이제 하는 것처럼,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 그죠, 많죠 그런 거. 네, 막 내가 움직이면 로봇이 이렇게 그렇죠. 움직이는 것처럼, 전 진짜 그런 리얼스 의도라고 같은 것도 생각해요. 그렇고. 예. 그다음에 그 땅굴 파는 거 뭐죠? 보링 컴퍼니인가? 그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요 땅굴 파가지고 땅굴로 네. 해서
그 테슬라 지하로 이제 왔다 갔다 하게끔 하는. 아, 그래요? 그건 몰랐어요. 예. 네, 그런 회사도 있는데 그것도 어쨌든 화성에서 가면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화성 위에서 살기보다는 화성 아래서 살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죠. 그런 것도 그렇고 솔라시티나 요 태양광 발전 회사나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을 보면은 퍼즐을 하나하나 맞추면 다 화성을 결국엔 향하고 있어요. 화성으로. 인류 미래 종착지. 자, 근데 뭐 이거는 재밌는 얘기인 거고. 네. 그래서 왜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좋아하고 왜 도지코인이 메리트가 없어졌고 이런 얘기까지 하면 좀 기니까 네. 저는 화성을 생각해서 도지코인을 저는 바라봤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긴 한데 이건 나중에 시간이 일단 남으면 네. 하는 걸로 하고